이러한 주택법은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 12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이 세 가지 법에서 합산해서 26문제 나오죠. 이 세 가지 법만 시험 볼 때 완벽하게 하면 게임 끝나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국토개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그걸 국토라고 있지 않을까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여 규제를 가해가지고 공공공익 증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국토는 크게 도시공간도 있고 시골의 농지공간도 있고 그리고 산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거래하는 부동산은 도시에 있는 것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의 농지,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 공간에 있는 땅과 관련해서 도시에 있는 땅을 다시 밀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바로 세종시를 밀어가지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미 만들고 있고요. 만들었죠. 그리고 동탄 이기 신도시. 이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이때 도시개발할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 이걸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먼저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그래요. 세종시를 개발하게 한 장소를 딱 찍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국토개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국토개법의 적용 대상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를 지정 고시합니다. 여기 내포 신도시 개발하자, 세종시 개발하자라고 구역을 정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기 때문에 국토개법과 도시개발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국토개법은 국토 전반에 대하여 다 적용된다 했습니다. 이런 법을 일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도시개발구로 지정된 장소일 때만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되니까 바로 이런 법을 특정 장소에서 특정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여 특별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땅에서는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지정된 곳일 때만 적용되느냐?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한 땅일 때만 적용돼요. 이렇게 특정 장소, 특정 건에 대하여 특정 그 물건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만들어진 법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법 그래요. 그래서 국토개법이 국토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도시개발법은 특정 장소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빨간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여기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도시개발법도 적용이 될 것이고 국토의 일부니까 국토개법도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이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토개법 있는 내용,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까요? 그렇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 정해서 사업하되 이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관련된 내용은 일반법인 국토개법상 관련 규정을 끌어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관련 규정을 끌어다 적용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준용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미리 도시개발구를 지정하고요.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바로 개발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개발할 때 주로 이미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구 도심지를 밀어서 개발할까요? 아직 그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를 찍어서 할까요? 주로 미개발지, 논파, 산을 찍어가지고 구역층에서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이 구역 지정에서 개발이 만들어서 이 계획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시행자는 이런 자가 나와서 사업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시행 방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건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이걸 도시개발법이라는데 시행 방식은요. 바로 이 구역을 엄청 크게 찍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도시를 하나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 구역 내 땅들을 건물들 물건들을 강제로 수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수용상방식 그래요. 뭐란다고요? 수용상방식. 내포 신도시 세종시는 엄청 크게 집단지를 하고 있죠. 이런 데서는 주로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합니다.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뭐 한국토지동사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일단 그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건물주한테 1차적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소유권 주세요 해서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협의 양도해 주면 좋은데 돈 받을 거 받고 소유 서류 다 넘겨서 그 시행자인 한국토한테 줘버리면 좋은데 끝까지 버틴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거 그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적 절차 걸쳐가지고 그자의 재산을 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해온 거. 이걸 강제 수용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 인정되나 절대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보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장된다 해놓고 다만 공공필요에 의한다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바로 그 재산권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고 수용할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사입니다. 법 위에 높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제일로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거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책에 다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뭐 사회책에도 다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우아래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죠? 법대로 하면 끝나죠. 법보다 대통령이 높을까요? 안 높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법보다 높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넣으려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재했던 누가 제재했던 권력자 다 잡아다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건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법만 하면 되니까 괜히 헌법이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헌법 몇 조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고요? 헌법 11조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조문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 법보다 높은 게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에서 그 땅을 수용해도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 뺏어도 된다. 정당 보상. 그래서 바로 그때 수용과 강제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5자로 되어 있었어요. 토지 수용법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토지 수용하다 보면 보상 문제는 별도의 법을 정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토지 수용과 보상할 때 함께 다 적용하자 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걸 약조로 공치법 그래요. 공치법. 토지 수용법이라는 법은 없어져 버렸고요. 그걸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공치법 있다. 뭔 법이다고요? 공치법. 이 법의 그 길이가 엄청 법의 이름을 법명이라고 했잖아요. 법명이 엄청 깁니다. 21자인데 그냥 제가 편의상 공치법 그랬어요. 그냥 알아먹기 좋게. 공의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이때 토지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것은 뭐 그 수용을 해야 할 건축물이 있다, 토지에 감나무 변화가 있다, 소유권에 뭐 지상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토지 등이라 합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공법을 공부하시려면 이 법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을 공부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21자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이걸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냥 기하기 좋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치법 그랬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아먹어요. 이건 몰라도 이건 알아요. 공치법. 이건 몰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 이 법의화로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바로 공익사업자 토지 등을 강제 취득한다든가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적용하는 법이 이거예요. 그래 이 법은 토지 수용과 보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토지 수용 및 보상법이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 법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래 이 수용 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이거예요. 이거. 수용에 따른 일반법 보상법. 이 법대로 수용하고 보상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재산 뺏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토지동사 시행계획 있다. 그 세종시 건설자 딱 구역을 정합니다. 1차로 협의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들인단 말이죠. 그래 보통 이런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신도시 만들 때 그 구역 내 편입된 땅 주인들 대부분 90% 정도가 협의 양도에 응해 줍니다. 시행자가 돈 주고 소유권 다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몇 퍼센트가 끝까지 반대하죠. 그네들 거 강제로 법에 근거해서 재산을 뺏어온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수용이라 하는 거예요. 수용. 그때 적용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공치법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소유권 사이즈에 강제 수용하다 보상시에서 소유권 싹 뺏어옵니다. 뺏어가지고 한국토지공사가 다 밀어가지고 토지구역정지 사업에서 도로 뚫고 상하수 깔고 해서 토지구역정지 사업을 합니다. 논밭 싹 미는 겁니다. 싹 미는 겁니다. 돈 들여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블록은 아파트 건설 부지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조성된 토지를. 그때 팔아먹을 때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팔아먹는 것이 원칙이에요. 요지는 아파트 건설에서 수익성 있겠다 싶으면 서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일단 그 땅을 감정가를 매기는 겁니다. 감정가. 감정평가사에게 바로 감정가를 매기도록 해서 최저가를 그걸 딱 설정해놓고 이보다 더 낮게 쓰면 안 된다 해놓고 높게 써라. 그러면 최고가로 찍은 사람을 바로 낙찰시켜서 팔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경쟁 입찰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해서 아파트 건설해서 아파트 부지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뭐 교육청에서 또 수의계약 맺어서 땅 사가지고 바로 학교 짓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용 상방식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 방식에는요. 여기가 조그만하다. 그러면은 바로 이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듭니다. 야 우리 땅 개발해가지고 그냥 지금 논밭인데 이걸 밀어가지고 토지 구역 정립사업에서 땅 나눠가지고 다시 나눠가지고 바로 다가구주택 짓고 하자. 상가 짓고 이렇게 하자 해서 개발할 수도 있어요. 땅 주인이 다시 땅을 다시 받는다. 이걸 밖으로 해서 환지방식이라 그래요. 환지방식. 뭐라 한다고요? 정전 토지 밀어가지고 다시 토지계획 정사업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받는다. 이걸 환지라 해요. 환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들 때 주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구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개발돼 가지고 건물 딱 들어섰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이 됐든 뭐가 들어섰습니다. 이 건물들 수명 길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명 보통 3, 40년 다 끝납니다. 3, 40년. 아무리 오래 사용한다 해도 철근이 노화되고 그래서 바로 50년이면 좀 위험부담이 생겨요. 여기 와서 이용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명 30년, 40년 잡고 있어요. 40년. 여러분이 집 질 때 내가 뭐 다가구 하나 진다, 원룸 하나 진다, 예쁘게 단독택 진다. 그럴 때는 뭐 평생 이용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1000년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50년 후, 60년 후에는 여기 계신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60년 후에 젊은 사람 말고요. 이분들 아직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저도 120세까지 살 걸로 추정됩니다만 제가 이제 110살 먹으려면 앞으로 한 80년 남았으니까. 자, 그래 아무튼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100년 후에는.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보통 30년, 40년 지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 바로 40년이면 다 철거해야 돼, 철거해야 돼. 그래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이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생시켜서 세워서 이용하자라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그걸 정비사업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사업. 그때 정비사업 할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도시정비법. 뭔 법 있다고요? 도시정비. 그래 도시 및 정확하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비법은 기존 도시를 다시 정비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공간 만들 때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할 때 적용되는 법인데요. 도시개발사업은 과거에는 토지구역정리사업 그랬습니다. 논바 산을 밀어서 토지구역정리사 해가지고 다시 주택, 상가, 공장, 지차라는 사업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해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 상가, 공장 부시고 다시 정비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겠다는 사업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비사업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6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달동네를 깨끗이 밀어서 정비하자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요. 그 옆 동네를 뜯어고치자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뜯어고치자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내 구도심 그리고 공업적 내 봉정공장 이런 데 싹 철거해서 다시 정비하자는 사업인데 그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로 둘러싸여있는 일단은 지역을 가로 구애를 하고 가로 구역 안에서 바로 다시 이걸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적이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그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면 법적으로 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축해서 이용하거든요. 단독주택. 그래 어느 주택가 가봤더니 그 블럭에 바로 다 단독택만 있어요. 1층, 2층짜리 단독택만 있어. 그 땅이 쓰임새가 단독택만 건축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택만 건축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그 단독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분양받았던 땅 주인들, 대지를 분양받았던 땅 주인들 과거에 승용차 이렇게 증가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법에서 규제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서 보면 단독택만 쫙 있어. 따당 있어요. 1층, 2층짜리. 주차장도 없어요. 대문 왔다 갔다 하고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공동택인 다세대만 쫙 있어요. 다세대.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난 심각하죠? 그리고 여러분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복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주자. 그리고 경로당도 만들어주자. 그리고 놀이터도 만들어주자. 그리고 바로 그 마을회관도 만들어주자. 이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군이면 군 예산 가지고 한두 채 사서 밀어버리고 공유차 만들어주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런 사업까지 해서 총 6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정비사업 할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 이걸 무슨 법을 하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합니다. 이 법에서는 6문제 나오고 도시개발법도 6문제 나와요. 다시 한번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정비법.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각각 몇 문제 나온가? 6문제, 6문제. 이때 정비법은 그런 정비사업 6가지가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 지정 문제. 그리고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을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뭐 주택 재개발 사업할 때는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을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 만들어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때 조합을 만들 때 어떻게 그 절차를 거쳐서 조합이 탄생되는가. 뭐 추진을 구성해야 된다. 조합설 인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등기하면 조합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인가받고 철거하고 말이죠. 쭉 이렇게 사업을 하는 절차. 이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정비법입니다. 그래 도시 공간에 대하여 정드는 법이 두 가지가 있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할 때는 도시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시골에 있는 농지도 중개 대상을 삼죠. 그때 이 농지에 대하여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농지에 한해서만 적는 법이 농지법이 농지법. 그래 이 농지에 대하여 적는 법이 농지법이 있는데 오늘날 농지는 어떻습니까? 농사 지르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농지법은 그냥 간단하게 몇 문제만 출제하느냐? 두 문제 이렇게. 이 농지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는 이런 것이다. 바로 전답, 가수원 이런 지목이하를 불문하고 현재 농작물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든가 또 다양성 식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농지를 하자. 이렇게 규정해 놓고요. 이러한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아무나 소유를 못하도록 일단 소유를 제한하자. 정말 소유를 하게 되게 되면 그때 농사를 짓도록 규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제한을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민들 농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농지 소유가.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도 주말 체험 능력을 하겠다라면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 총 1000종부터 미만만 소유를 인정하자. 초과면 소유를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 소유 상한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농지법은 농지를 또 취득해 나갈 때 A건 농지다. 내가 B로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내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이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자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문제. 그래 농취증 발급 신청해서 농취증 발급받아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신청할 때 제출토록 하자.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기해주지 말자.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그리고 농지 중에서도 쓸만한 농지 보존해서 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자 해서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 차원에서 지역을 정하는데 그걸 농업진흥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농업진흥적. 그래 농업진흥적 지정 문제 그리고 농업진흥적이 지정될 때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뭐 녹지기라든가 관리적, 농림적, 뭐 자연을 보존하겠다 지정할 수 있다. 시도사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래 농업진흥적에 있는 농지가 있을 것이고 밖에 있는 농지가 있을 건데 농업진흥적에 있는 농지하고 농업진흥적이 안에 아니 밖에 있는 농지 어느 것이 더 개발이 쉬울까요? 밖에 있는 것, 그쵸? 안에 있는 것은 보존시설에서 개발이 쉽지 않다. 개발이 쉬운 땅은 농업진흥적 아니 밖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농지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농지 이 소유자들 바로 연세가 많으면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농지 소유자들이 직접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 전치지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빌려줘서 세나 받고 그냥 살도록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칙은 금지하고 있지만 최소한 농사 진 기간이 5년 넘고 60세 이상이면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자. 이때 농지 임대차가 최소한도 3년으로 설정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농지 임대차 문제, 대리 경작 문제, 그리고 농지 보존을 가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시 규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지 전용할 때는 규제하자.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 전용한다 할 때는 규제합니다. 그때는 허가받을 건 허가받도록 규제하자. 신고할 것은 신고하도록 규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규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농지, 논밭이 있다 이걸 전용해서 개발한다. 그럴 때는 바로 있는 농지 잘 보존하고 또 새로운 농지 조성할 때 쓰기 위해서 돈도 내도록 하자. 그걸 과거에는 농지 조성비 그랬는데 지금은 농지 보존 부담 그래요.
농지보존부담금. 일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이걸 뭐 대의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지 전용비 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존부담 그래요. 농지보존부담금. 뭐라 한다고요? 그래. 다음에 우리가 다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이 농지 이 정도 여기 봐봐요. 이 농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 농지 길이가 여기 1m, 여기 1m. 그때 이것만 딱 전용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1m 곱하기 1m는 면적하면 얼마예요? 1제곱미터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1m 하면 면적 얼마다고요? 1제곱미터죠. 이때 1제곱미터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래 제곱미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전용하려고 한다. 1제곱미터만 전용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걸 내야 돼. 낼 때 얼마 내냐? 이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30%. 그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 내야 될까요? 3만 원 내야 되죠. 3만 원. 1제곱미터만 전용하더라도 3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별 공시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만약 100만 원으로 써졌다.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될까? 30만 내야 되죠. 30 맞나요? 엄청 많이 내야 되죠. 어만큼만 전용하더라도 30만 내라. 전용비.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의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30%가 5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한도는 5만 원이다. 이렇게 또 한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지법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알아주세요. 제곱미터 얼마요? 개별 공시가 얼마 낸다고? 30%.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산지 여러분이 공연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돼서 중개할 때는 산지도 중개 대상으로 삼겠죠. 우리는 흔히 임야 그러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제 산지란 말 쓰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산지 전체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자는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관리법. 뭐가 있다고요? 산지관리법. 과거에는 이 법도 우리 부동산 공법에 포함되어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 해서 이 법은 빼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나서 별도로 그 조문을 좀 추려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산지관리법은 전국에 있는 산지에 대하여 특별히 적는 법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적는다고요? 전국에 있는 산지. 이렇게. 산지에 대하여 적는 법이 산지관리법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은 아니지만 이건 알고 들어갑시다. 보세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미안해요. 산지관리법에 하면 전국에 있는 산이 있어 이렇게. 이 전국에 있는 산지 이용할 때요. 개발을 해도 된다는 산이 있고요. 개발 함부로 못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산이 있어 이렇게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렇게 좋은 산은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때 공의를 보호하고자 이건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존산지를 딱 정고시합니다. 이렇게. 뭘 고시한다고요? 보존산지. 알았어요. 뭐라고? 보존산지. 보존산지다라고 정고시하면 이 산 소유자는 함부로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산지의 중 산림청의 보존산지다라고 딱 정고시하면 나머지 산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산지는 나무도 별로 예쁘지 않고 그냥 쭉쭉하면 자라고 있는 산지, 개발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산지들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준보존산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준보존산지.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준보존산지는 별도로 지정고시하잖아요. 전국 산지 중 보존산지다라고 지정 고시된 산지의 산지를 준보존산지를 하고 양자산지 중 보존하고 준보존산지 중 뭐가 더 법적으로 개발을 용이하는가? 준보존산지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농지 중에서도 어떠한 농지는 보존성이다. 농업진흥지 안에 있는 농지는 보존성이다. 그리고 농업진흥지가 아닌 그런 농지는 개발이 용이하다. 이 정도는 일단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런 6가지 법을 우리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농지법은 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 2문제 나오지만 한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농지법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개별 법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2페이지 대한민국 법규범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